생존의 시간 제7화 또 다른 세계. 1시간 전, 윤재덕과 유희진이 갑자기 불어난 물살을 피해 산으로 도피하는 순간이었다. 이진이 뒤처져 재덕의 뒤를 따라 달리다가 그만 엎어지고 말았다. 재덕이 놀라 돌아보고 그녀를 도우려고 할 틈도 없었다. 지대가 높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친 물결이 가로밀려와 그녀의 몸을 덮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재덕은 아주 짧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다. 이진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빠른 유속에 쓸려가고 있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에 물이 목구멍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녀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소백산을 산행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인창의이다. 그는 오랜 시간 세계에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산에서 생존 준비를 해온 남자이다. 그의 준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울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때 쿵 하는 대지진의 거대한 진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매우 강렬한 진동으로 15분간 그의 몸이 떨려오며 산 나무들이 쓰러지고 사방팔방으로 흔들렸다.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었다. 잠시 후 지진의 소강 상태를 보인 뒤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칠게 부는 풍속을 온몸으로 느꼈다. 모든 것이 잠길 거야. 그는 며칠 전부터 여러 개 구입한 생존 가방에 비상 식량을 비롯한 많은 비상 생존 도구들을 꾸려놓은 가방들을 들고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나무에 걸어놓고 다니고 있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당일 역시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와서 마지막 하나 남은 생존 가방을 나무에 걸어놓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산 아래로 멀리 보이는 거대 해일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거대 해일은 곧 산을 치고 올라올 기세였다. 그는 길을 따라 내려가서 홍수가 갑자기 불어나 가까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한 여인이 빠른 유속에 정신을 잃은 채 쓸려오고 있었다. 창희는 몸에 밧줄을 메고 나무에 묶은 뒤 거친 홍수 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그의 몸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여자의 몸을 잡을 수 있었다. 창희는 힘차게 그녀를 끌어안은 다음 밧줄을 잡아당겼다. 거친 홍수의 물살이 우회를 하면서 그와 그녀의 몸이 산길쓱 위쪽으로 회전을 했다. 그는 재빨리 두꺼운 나무의 옆가지를 붙들었다. 그리고 겨우 능선 위로 올라가 몸에 묶인 밧줄을 풀었다. 그는 그녀를 업은 채 빠른 속도로 안전한 평지 위로 올라간 뒤 우선 그녀를 내려놓고 흉부에 양손을 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한참을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의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긴 뒤 그의 허리춤에서 다용도 칼을 꺼냈다. 다용도 칼에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침이 있었다. 그는 입으로 이산화탄소를 불어서 소독을 마친 뒤 곧바로 침으로 그녀의 엄지발가락 끝을 찔렀다. 순간 전기적 자극을 받은 여자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를 옆에 놓고 몸속에 들어간 물을 빼냈다. 그녀는 기운이 없었는지 가물가물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대로 다시 실신했다. 창희는 일시적인 쇼크로 다시 쓰러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었다. 그가 마련한 쉘터의 방향을 확인하니 경사가 극심한 길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경사 높은 지대를 타고 올라가던 그는 겨우 능선을 밟을 수 있었다. 창의는 그녀를 업은 상태로 그의 쉘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쪽 능선으로 홍수가 빠른 유속으로 숲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더 차오르기 전에 그의 쉘터로 가야 했다. 그가 내려오면서 걸어놓은 생존 가방의 위치로 가려면 한 능선을 내려가서 돌아가야 했기에 생존 가방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쉘터로만 잘 도착한다면 가방에 있는 것들은 포기해도 무방했다. 그는 50kg가 넘는 성인 여자를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개를 못 느끼듯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시간 후, 윤재덕은 소백산 정상 작은 동굴에서 비를 피해 불을 피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 있던 패드와 은박 담요를 인환이 몸을 둘러싸아서 눕힌 뒤 젖은 옷과 아기 이불은 모닥불 옆에 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그는 자신에게 환청이 들리는가 싶었다.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에서 그를 부르는 것인지. 그때 동굴 입구 반대쪽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다. 제덕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바위에 가려져 정확하게 안 보이던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비물질의 굴곡 현상이었다. 그것의 일렁임의 색깔은 푸른 색깔이었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반투명한 색이 투명해지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다. 그들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인창의였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서요. 제덕은 그 상황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경제 혼란기 당시에 꿈으로 봤던 남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 사실이었다. 제덕은 정신을 차리고 동굴로 돌아왔다. 아기를 데리러 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인환을 안고 아기 분유 가방을 들고 다시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남자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제덕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아내 유이진이었다. 이진? 여보 어서 와. 그녀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죽을 때가 다 되어 정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곤 했다. 그는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남자가 갑자기 성큼 밖으로 나와 그에게 다가왔다. 아내는 제가 구했어요. 함께 갑시다. 어떻게? 내 친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서 갑시다. 이곳은 잠시 동안만 괜찮을 겁니다. 곧 2차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재난이라니요. 끝난 것이 아니었나요? 더 큰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를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남자는 그의 등 뒤에 손을 올려 천천히 환자 데리고 가듯 포탈 쪽으로 접근해 갔다. 그리고 비물질 투명 포탈을 통과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있었다. 포탈이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졌다. 그곳은 숲이 있는 곳이었다.
그때 이진이 다가와 그의 아들 인환을 안았다. 이진아, 미안해. 내가 구해주지 못해서. 기쁜 눈물을 흘리며 이진이 인환을 들고 제덕을 안았다.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었잖아. 제덕은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와 인환이를 함께 안았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뻤다.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또 당장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다. 가족과 재회를 마친 제덕은 다시 인창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다 인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환이를 데리고 그 희망의 문이 더 커져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군요. 제덕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멸종하였다. 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곳에 살아남아 있었다.